이준석 당대표 후보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자 지금 아까도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4.7 선거가 물론 국민의힘 당원들도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한번 살려보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80석이 내 이상 현재적으로 우리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냐 여기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또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입법 독주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면 180석이라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입법을 강행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런 입법 독주를 다시 감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감행하다가 4.7 재보궐선거를 한번 크게 이제 국민들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훌륭하신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지도하에서 저희가 충분한 원내 협상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고 저희가 당을 정비하는 기간을 거쳐 일정한 시기에 경선 준비위 그리고 또 대선을 준비하는 각종 당의 기구를 출범시키게 되면은 국민들의 관심은 미래 권력으로 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대선주자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풍성하게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공약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아마 국민들은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희에게 계속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초선 의원들 불러서 간담회 한다고 했더니만은 그 대통령의 사진 찍겠다고 20분씩 줄 서 있는 그 국회의원들 보면서 그 180명 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4.7 재보궐에서 확인된 민심처럼 민심을 통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서 말하는 민생 공약들이 좀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반갑습니다. 예, 일본의 대의원 김민자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윤석 후보자님이 대표되고 하시면은 대선 구도를 어떻게 짜서 운영하실지 제일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대선 구도를 어떻게 짜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모두 발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원칙은 개방입니다. 우리 당은 제1야당이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충분한 능력을 입증한 당입니다. 저희 당은 그때 보면은 뭐 서울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안철수 대표께서 뭐 2번으로 나가면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고 4번으로 나가면 이긴다. 뭐 이렇게 그 본인의 생각을 밝히셨던 적이 있고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서 치열하게 붙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2번으로 나가서 우리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득표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생각대로 2번으로 나가면은 중도층의 지지를 긁어 오기 어렵다라는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보여준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당 밖에서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는 확실합니다. 무조건 우리 당에 들어와서 2번을 달고 대선을 나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 개방과 관용과 그리고 공존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당의 대선 주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저는 그분이 무슨 파역지범이 아닌 이상 저는 무조건 문을 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스펙트럼을 말씀드리자면은 가깝게는 저희가 원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공천에 있어가지고 불합리하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 주민의 선택을 받았다면은 일반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선 주자를 지내셨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밖에 머무른 지가 400일이 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그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과거에 강한 수사를 진행했지만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도 동일한 잣대로 싸워서 상당히 공격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문호를 크게 개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 최근에 언론 보도도 보면은 뭐 과거에 저랑 바른미래당 같이 있었던 시절에 저랑 뭐 다툰 일도 있고 다 보도되지만은 그거는 저는 제 머릿속에 이미 없습니다. 예. 오직 제 머릿속에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그분과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복당이나 입당이 아니라 합당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대선 주자로서 당에 참여하는 것에는 어떤 반대 의사도 표할 생각이 없고 실제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원래 서울시장 선거 때는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라고 하셨다가 그 뒤에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지역 조직책을 약 70군데 정도에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이렇게 막 늘려놓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솔직히 저는 전력의 99.9%가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경쟁력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급조된 당협 조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뭐 정치권에 통용되는 말처럼 지분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저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구태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당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오신 당협 조직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와 제가 당대당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미리 지금 다 패를 까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대선에 뛰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급조한 당 조직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다. 안철수 대표께서 그 원칙을 받아들여 주신다면은 일사천리로 합당은 진행될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우리 식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만약 나오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저는 만약 제가 당의 대표라면은 당원과 당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다면 예. 예. 저 뒤에 다른 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영일이라는 청년이고요. 현재 울산에서 청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그 당대표 후보자님 보기 위해서 사실 제 친구들도 지금 많이 와 있는 상태고 그만큼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무능으로 인해서 입당을 결심하게 됐고 사실 이 입당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서덕수 시당위원장님의 공개 모집에 대한 그 조직 개편에 그 열망이 없었다면 사실 들어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노한 점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분노와 더불어서 호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공무원을 뽑아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결론적으로 많이 뽑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 현재 육군이 굉장히 손실을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울산에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역을 하고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울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에 와서 살펴보니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일부 소수만 혜택을 누리고 심지어 제 친구들은 아무도 그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울산에 있는 청년 정책 협의체가 있는데요. 남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 청년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단순한 정책이 150만 원 3개월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약 90몇 회밖에 안 되고 좋아요가 93회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인구는 청년 인구는 7만 2천 명 이상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청년 정책으로 흘러가는지 사실 굉장한 분노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변화가 용서되어야 된다는 말에 굉장한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이 굉장한 열망이 있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청년들이 정보에 대한 기회 공정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젊은 당원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소수자 약점과 공감하겠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조직과 그리고 그 조직들에게 뿌린 수많은 예산, 이것들이 사실은 청년들에게 아니면 소수자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될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 속에서 결국 타파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유미양 씨 사건 같은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한쪽에서는 진짜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뒤로는 개고기를 판다라는 고사처럼 정말 그거는 양면성을 가진 어떤 활동들을 했던 건데, 저는 우리 당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정당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 평등이나 기회 균등에 대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정당에 참여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입했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주목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특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과연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권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를 보증섰기 때문에 제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식은 공개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했던 것들 중에서 당의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이나 기획을 하는 당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원들 중에서 능력 기준으로 선발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서 당직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6월이 가기 전에 제가 당 대변인을 선발하기 위한 토론 배틀을 진행할 겁니다. 이 토론 배틀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심사위원 앞에서 피력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당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에서는요, 그런 공정한 경쟁보다는 연공서열, 그러니까 당에서 얼마나 고생해왔느냐를 첫 번째 잣대로 놓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줄을 섰느냐를 잣대로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능력도 좀 고려되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잣대가 항상 줄 세우기와 그리고 뭐 제가 생각에는 연공서열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원래 학생은 시험 과목에 맞춰서 공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정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줄을 설까? 어떻게 당에서 이력을 하나씩 쌓아갈까? 요거에만 집착했던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시험 과목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바뀐 잣대에 따라서 당원들이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라 보고요. 만약에 토론 배틀이 우리 당의 대변인과 전략기획 당직을 선발하는 원칙이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마할 겁니다. 노력할 것이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은 저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경쟁이 누군가를 도태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는 또 지금 당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하는 업무라든지 네? 그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어떤
경쟁 선발 방식보다는 당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당의 인사 체계를 공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부의 정보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당직 독점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선 중앙당에서 제가 이걸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바로 시행해가지고 당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까지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제가 지금 텔레비에서 그만둬야 되는 방송이 17개입니다. 원래 지금 틀면 제가 나오잖아요, 항상. 이제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을 고정방송에서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던 17개 방송의 상당 부분을 그 공개 경쟁 선발에서 뽑힌 우수한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것을 씨앗 삼아가지고 아마 여러분은 TV에서 다음 달, 다다음 달쯤부터 4명, 5명의 이준석이 활동하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앙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서범수 위원장님과 울산시당의 많은 그 당직자, 이 당원 선배들이 만약에 이 제도가 시당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정책에 대한 토론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 중에 가장 으뜸하는 사람을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뽑아가지고 시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게 하고, 그러면 그 시당의 대변인 나가가지고 지역에 있는 좋은 방송들, 뭐 UBC라는 데는 나가가지고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나가가지고 상대 패널에 맞서가지고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울산 시민의 인정을 받으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 공천 주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체계고 공천 체계고 젊은 정치인 그리고 열성적인 당원에 대한 발굴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